네,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까지 이제 한 달 정도가 남았습니다. 우리 경제는 탄핵 정국 속에 트럼프 2기 행정부를 맞이하게 되면서 우려가 커지게 됐습니다. 트럼프 2기 주요 정책과 우리 경제 영향 미리 분석해 보겠습니다. 유신익 KBWM 스타자문단 이코노미스트 그리고 폴공 루거센터 선임연구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폴공 연구원님, 한국에 계실 때 이번에 비상계엄 사태 터졌고요. 대통령 탄핵 국면으로 가면서 트럼프 취임 이후에도 우리 외교 공백은 좀 불가피해 보이는데 어떤 부분 좀 우려하고 계십니까? 당장은 관세죠. 거의 매주 SNS로 트럼프 당선인은 협박을 하지 않습니까? 관세를 때린다고. 그게 되게 문제점이 되고 1월 20일 취임 날부터는 관세를 때린다는 협박을 계속 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런 레임덕인 한국 정부에서는 협상팀을 산자부에서 진짜 보낼 수 있을까? 보내도 만나 주냐? 그리고 나라마다 다 협상팀들을 워싱턴에 보낼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다 오면은 한국 정부는 어느 정부랑 진짜 협상하는 건지 그런 게 되게 문제점이 걸림돌이 되죠. 당장 관세 부과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지금 외교팀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있다는 점 좀 우려가 된다. 이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 마친 상태지만 트럼프 2기 출범하면은 방위비 증액을 요구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많은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충분히 재협상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아마 북대서양 조약기구의 리폼 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우선순위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나토에서 바라는 지원금은 그 GDP 각 나라 GDP의 2%인데 트럼프는 지금 30개 국가 중에 3분의 2가 지금 2% GDP를 도달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것도 만족하지 않아서 3%로 올리자고 하는 게 이제 트럼프의 생각이고 나토 몇 개 국가들은 이미 동의하고 있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재협상이 이뤄질 수도 있다. 이 부분도 좀 우려되는 부분이고요. 트럼프 2기의 각국 관세 부과 촉각 곤두세우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멕시코, 캐나다에는 25% 관세 부과까지 공언한 상황이고 이게 근데 협상 카드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이 트럼프의 보편 관세 추진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연구원님? 저는 취임날 멕시코하고 캐나다 관세를 때린다는 건 좀 너무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경제 너무 많은 충격이 심할 거고 워낙 특별히 멕시코하고는 무역 통상이 너무 많으니까 취임날부터 그런 쇼크를 준다는 건 좀 힘들다고 보고요. 그 대신 두 정상, 캐나다하고 멕시코의 정상들은 벌써 트럼프랑 대면이든지 통화로 지금 벌써 내고를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저기 트루도 캐나다 총리는 이미 플로리다 내려갔고 그리고 멕시코의 새 여성 대통령은 통화를 몇 번이나 했는데 되게 신기한 게 취임되고 나서 당선인에게 축하 전화를 스페인어로 했는데 얼마 전에는 관세 때문에 영어로 통역사 없이 했답니다, 통화를. 그만큼 어느 정도 트럼프 당선인과 친근감을 느끼기 위해서 전략을 짜지 않나 싶고요. 캐나다도 되게 복잡한 게 플로리다를 갔다 오고 나서 어제 월요일 날은 캐나다 재무총리가 사임했답니다. 특별히 그 트루도 총리의 미국 협상 전략에 동의하지 않아가지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트럼프의 이런 관세 부과 엄포에 지금 각국 정상들과 기업인들까지 지금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인들의 40%가 고관세에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있는가 하면 WTO 사무총장 미국 보호무역주의의 경고를 보내기도 했는데요. 일단 보편관세 추진이 된다면 대미 수출 비중 높은 우리 기업에는 좀 부담이 될 테고요. 박사님께서는 이 부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부담은 확실히 될 겁니다. 이제 안 내던 돈을 10%를 더 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이제 부담이 되는 거고.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런 부담은 전 세계가 똑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앞에서 폴공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게 시차적인 부분이 분명히 존재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부를 꾸려지고 우리가 여기서 좀 주목하셔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은 중국은 이번에 취임 직후에 영구적 무역 정상 관계를 철회를 할 겁니다. 그러면 관세는 100%, 200%까지도
부과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은 협정 국가가 아니니까, 무역 네. 협정 국가가 아니니까. 근데 다른 국가는 잘 보시면 무역 협정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관세를 올리는 거죠. 그거는 말 그대로 이제 서로 간의 내고의 문제인 겁니다. 그러면 국가별로 사실은 다 보편적 관세가 매겨지겠지만 멕시코가 먼저 매겨질지 혹은 이제 다른 국가들이 먼저 매겨질지 보고 그 사이에 중요한 거는 다 똑같은 관세 부담 속에서 오히려 한국이 일선 때는 우리 트럼프 일기 때는 우리가 좀 늦게 매겨졌거든요. 네. FTA 조정의 협상 기간이 길어지면서 그래서 오히려 늦게 맺어지면 사실은 관세가 늦게 맺어지는 만큼 그만큼 공백이 있고 다른 국가들이 관세 때문에 이제 수출하기 위한 어떤 여건이 약화되는 공간에 우리가 그 시기에 수출을 할 그 기회의 존재도 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은 지금 모든 것을 네거티브 시나리오만 다 가는 것은 좀 아닌 것 같다. 근데 다만 중요한 거는 적극적인 대응과 이거는 민관을 떠나서 적극적인 대응과 쇼오프와 내고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네. 관세부가 시차적인 부분이 분명히 존재할 것이다. 그 부분을 잘 파악해서 움직이면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적극적인 대응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해 주셨고요. 보편 관세가 뭐 시행이 되면 대기업보다 우리나라 그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클 거라는 분석도 있는데요.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뭐 대중국 중간재 의존도가 높다는 것이 그 이유인데 박사님께서는 이 부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당연히 우리가 이제 기본 화학이라든지 소재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은 벤처형 그다음에 우리 중소기업들이 사실 아직도 많이 수입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관세의 영향 때문에 내부에서 중국 내부에서 가격이 올라가면 아주 쉽게 얘기해가지고 우리 생활용품 중에서 이제 베스 그 목욕용품 관련돼서 사실은 그 중국에서 기초로 가공된 것들을 많이 갖고 오거든요. 근데 그 가격이 중국 내에서 뛰게 되면 우리나라로 뛰죠. 사실 들어오면서 뛰고 만들어서 완제품을 만들어도 뛰고. 근데 네. 우리가 물가를 갖다 함부로 쉽게 올리기는 힘든 구조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제 만드는 사람 판매하는 사람 입장에서 팔면서 적자가 나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근데 다만 중요한 건 뭐냐면 트럼프 일기 때 이러한 통로 때문에 오히려 중국의 그 원자재를 바탕으로 해서 멕시코에서 가공이 돼서 혹은 베트남에서 가공이 돼서 그거를 조금은 관세 부담이 덜한 상태에서 수입을 한 사례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 트럼프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그러면은 그 물질, 소재 자체의 원천이 중국이면 다 관세를 부과한다라고는 하지만 네. 이게 사실상 파악이 좀 힘들거든요. 우회적으로 이렇게 수입하는 경로를 열면.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마 서서히 열릴 수도 있다. 다만 1차적으로 부담이 중간 가공재 같은 경우는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들은 좀 부담은 될 거다. 근데 루트는 열릴 걸로 보입니다. 여러 가지 뭐 그 루트를 피해갈 수 있는 관세 부과를 피해갈 수 있는 루트를 개발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트럼프 일기에도 보편 관세 추진했었지만 한미 FTA를 통해서 좀 충격을 완화를 했고 우리 기업들 뭐 그때 뭐 크게 성장하기도 했는데 FTA 재협상에 또 나설 거라고 보십니까, 연구원님? 관세는 사실 이유만 적당하면 가능하거든요. 네. 미국에서 때리는 관점에서는. 그러니까 일기 때 흔히 이제는 다 기억을 못하지만 들어보면은 기억나는 뭐 무역법 201조 네. 그때 한국 세탁기에 해당했던 조항 그리고 철강에 해당했던 무역 확대법 232조 뭐 중국에 많이 때린 무역법 302조 다 이제 컴백을 할 거라고 믿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기 때는 이 관세 무역 분쟁이 확대되면서 일기 때는 못 쓴 뭐 관세법 338조, 무역법 122조도 확대까지 하면서 무시무시하게 트럼프 이기 때는 무역 분쟁을 확장할 거라고 믿고 있고 이미 지금 협박을 하고 있는 상태니까요. 그렇게 나갈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일기 때 쓰지 못한 관세법도 계속해서 들고 나올 수 있다라고도 전망을 해주셨고 어쨌든 우려가 좀 큰 상황입니다. 트럼프의 정책으로 감세 또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법인세 21%에서 15%로 인하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감세 같은 경우도 취임 즉시에 추진될 거라고 보십니까, 연구원님? 저는 아마 내년 여름 전에는 입법화 시킬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공화당은. 왜냐하면은 지금 여름을 생각하고 있는 거는 budget reconciliation이라고 예산 조정법을 네.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의회 절차가.
한 당이 백악관하고 상하원을 다 갖고 있으면은요, 저기 상원의 필리버스터를 뚫고 이 모든 걸 통과시킬 수 있는데 그 방법으로 통해서 저기 예산을 저기 감세를 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레드웨이브가 현실이 된 상황이고 내년 여름까지 법인세 인하를 입법까지 할 수 있다라고 짚어주셨고요. 법인세를 인하하게 되면 이게 재정에 좀 부담을 주고 지금도 심각하다고 하는 그 미국의 재정 적자 큰 폭으로 확대될 거다 뭐 이런 우려도 있는데요. 박사님께서는 재정 적자 문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당연히 뭐 이게 재정 적자 규모, 그러니까 성장을 높이면서 GDP 대비한 비율은 마이너스 6, 7%에 머물지만 재정 적자의 전체 규모는 어떤 대통령에도 항상 늘어왔습니다. 그래서 네. 이번에도 불가피하다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의회 예산법 앞에서 폴공 의원님 말씀해 주신 의회 예산법이 사실 여기에 조항이 하나가 들어가 있는 게 뭐냐면 장기적으로 10년 이상 재정 적자를 유발할 수 있는 세제, 특히 세입과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는 이것을 사실 혼자서 단독적으로 아무리 지금 레드웨이브라고 하더라도 단독적으로 결정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단순히 그냥 대통령의 명령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국가적인 어떤 그 뭐라고 하죠? 그 여러 가지 공유가 되어야 되고 인정을 받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법적인 체계가 명확히 있기 때문에 이 얘기는 뭐냐면 한 번에 15% 인하를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트럼프조차도. 특히나 지금 공화당 내부에 있는 초강경파 그 프리덤 코커스파가 그 직전에도 1기 때도 사실은 이제 30%대에 있는 법인세율을 트럼프는 바로 15% 낮추자고 했지만 세입의 문제가 너무 심각해진다. 세입이 너무 준다라고는 이슈 때문에 이렇게 쉽게 조정을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21에서 15로 가는 거는 폭은 낮지만 사실은 이제는 거의 끝단, 그러니까 내릴 수 있는 최단까지 내려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쉽게 조정은 되지 않을 것 같고, 다만 재정 적자에 대한 부담은 다른 대통령과 다르게 뭐 과격하게 늘어난다기보다는 완만한 증가세와 마이너스 6, 7% GDP 대비해서 계속 이어나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리 레드웨이브라고 하더라도 법인세 한 번에 인하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도 짚어주셨고요. 그 뭐 사실 지금 미국 경제가 좋은 것도 이런 뭐 재정의 많은 부분들이 경기 부양에 쓰였기 때문이다 이런 분석도 있고, 이게 결국 뭐 재정 적자 좀 관리하게 되면 이 경제 성장에는 오히려 좀 부정적인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사실은 미국은 전형적인 본인들은 이제 제조업 리쇼링을 외치지만 사실 금융국가입니다. 이 금융국가라는 게 뭐냐면 결국에 국채를 발행하고요. 국채를 발행해서 돈이 많아지면 그거 가지고 수입을 하고 일부 수출을 하고 제조업 리쇼링, 특히 반도체 관련돼서는 많이 쌓아놨지만 우리가 반도체를 제외한 빅테크 성장 기업들을 제외한 전통 제조업, 예를 들면은 우리가 섬유라든지 아니면은 금속이라든지 기계 이런 쪽은 굉장히 열위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항상 이제 어려운 상황이 지속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돈을 써야 경제가 계속 부양이 되는 그런 패턴들은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걸 알고 있는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돈을 안 쓸 수도 없다. 돈을 많이 쓰는 대신에 세입을 바로 15% 낮추기는 좀 힘들 것 같다. 그만큼 부담이 너무나 과격해지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이고요. 내년 초에 이제 취임 직후 바로 이제 부채한도 협상도 또 이어져야 됩니다. 이제 지금은 임시 예산과 임시 부채한도로 이제 설정이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부채한도를 이번에는 아마 40조 달러까지 높여놓지 않으면 사실 4년 동안 쓸 예산에 대해서 충분히 확보를 못한다. 그래서 그 내년 초에 이슈도 상당히 좀 부각이 되면서 시장금리나 뭐 달러라든지 변동성이 좀 심하게 초반에 나타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트럼프 취임 이후에 부채 한도를 늘리는 부분도 좀 눈여겨봐야겠습니다. 어제 그 뭐 트럼프 정권 인수팀이 전기차 보조금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또 전해지기도 했는데, 이 제도 뭐 혜택을 받는 곳이 공화당 지역구인 만큼 뭐 지나친 우려라는 의견도 있는데요. 연구원님께서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한국에서 제일 관심 있는 게 칩스법, 반도체법하고 IRA 보조금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제 생각은 그냥 워싱턴 분위기상 칩스법, 반도체법은 폐기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그게 여야가 저기 동일해가지고
저기 통과된 법안이거든요. 네. 근데 그 이유는 반중국 정책이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런데 이제 2년이 지난 지금 와가지고 그때 반중국 정책이었는데 지금은 아니다라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그 사이에 또 인텔 같은 미국 대기업은 좀 어려워지고 지금 어려운 상태에 칩스법을 없애겠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IRA 보조금, IRA 폐기는 시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듯이 저기 예상 조정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그 감세할 때는 미 재무부에서 어떻게든 돈을 찾아야 돼요. 근데 지금 돈이 없는 상태에 보조금을 없애면은 그 돈이 안 나가고 가만히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으로써 감세를 그걸로 이제 만드는 거죠. 그 보조금에 나간 돈을 그걸로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네, 칩스법 폐기는 어려울 것이다. 반중국 정책이라는 점에서 폐기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IRA 보조금 폐기는 뭐 시간 문제라는 점도 짚어주셨고요. 우리 기업들 뭐 IRA나 뭐 칩스법에 맞춰서 투자를 지금 많이 진행을 해왔는데 그래서 정책 폐기가 뭐 조정이 있으면은 뭐 영향은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기업이나 뭐 경제 영향은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박사님? 일단 뭐 지금까지 선언된 말로만 보면 당연히 부정적이겠죠. 근데 이제 일선 때 트렌드를 보면 항상 이제 트럼프는 처음에는 굉장히 강하게 얘기하고 세게 얘기를 합니다. 네. 하지만은 2년 정도 지나서 자국 기업들한테 도움이 되거나 필요한 요소에서는 본인이 나서서 무언가 배려를 하는 척 하면서 이제 협정에 돌입을 하는데요. 네. 실제로 19년도에도 이제 여론이 나빠지고 미국 기업들의 이제 채산성이 안 좋아지니까 먼저 중국에 달려가서 무역 협정을 이제 맺기 시작하죠. 근데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미국이 AI의 오너십을 가지면서 모든 이제 AI 패러다임을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이게 소프트웨어가 또 작동을 잘하려면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고 그러면 지금 이제 옥스포드 이코노믹스에서 나온 자료를 참고해 보시면 아시아의 반도체 칩의 의존도가 지금 미국이 70%를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대만도 들어가고 일본도 들어가고 한국도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이제 보조금 폐지에 대해서 언급은 했지만 이게 완벽하게 한꺼번에 폐지가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저는 아닐 것 같다. 왜냐하면 중국을 제외한 이 오너십을 확보해가지고 이 산업의 경쟁력을 독단적으로 미국이 이제 강하게 가져가려면 결국에 아시아의 힘이 필요하고 아시아 국가 중에서 한국의 힘이 필요하고 한국에서 또 결국 디램을 생산하는 기업들에 대한 힘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존적인 요소의 그 밸류체인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나중에 처음엔 설령 세게 폐지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어느 정도 다시 조정을 해줄 여지가 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약간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2차 그러니까 IRA와 관련해서 완벽한 폐지를 할 수 있을 것이냐. 이거는 조금 퀘스천 마크가 여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중간 선거 때 공화당 의원들조차도 IRA 때문에 형성된 세액공제 인센티브 때문에 공장이 건설이 되고 그래서 이제 유권자들이 일자리를 많이 찾아서 공화당 의원들이 득표를 한 사례가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어느 정도의 최소한은 유지하는 정도로 좀 축소 조정이 많이 되지는 패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박사님께서는 IRA나 뭐 반도체 칩스법 뭐 한 번에 뭐 되돌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주셨고요. 트럼프 2기 대중국 견제도 지금 뭐 지속되고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폴공연구원님 쓰신 글 보니까 중국 견제 강화는 곧 친인도라고 정의를 해놓으셨던데 이거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럼요. 반중이란 거는 워싱턴에서는 친인도입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중국하고 견제하려면은 인도의 도움이 필요하거든요. 이 인도가 굳이 손까지 잡을 필요까지는 없지만 그래도 중국을 견제하는 모습만 나타내면은 중국이 두려워하니까 그런 게 있어가지고 지난 두 정권 트럼프 1기랑 바이든 정권 지켜보면은요, 워싱턴에서 지켜보면은 그런 친인도 모습이 종종 나옵니다. 예를 들자면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지금 러시아 에너지 제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도는 러시아 에너지를 수입하게 허용해줘요. 미국이 유일하게. 그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외에도 모디 총리는 지난 10년 동안 정권 지배하면서 무슬림을 좀 괴롭히는 성향을 보여요. 근데 그렇게 인권을 중요시하는 미국은 아무 소리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인도를 봐주는 그게 되게 뚜렷이 보입니다. 그리고 사실 한국 기업들도 마찬가지지만 애플처럼
애플사처럼 중국에 있는 투자들을 지금 인도로 옮기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다 미국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다 미국 정부가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투자들을 보호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한국 기업들한테는 나쁜 건 아니죠. 그런 면에서. 중국 견제는 곧 친인도라고 보면 된다. 이 부분은 뭐 우리 기업들도 좀 참고를 해볼 만한 부분이겠고요. 이번에 근데 뭐 트럼프가 취임식에 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초청했다. 뭐 이런 뉴스도 전해졌는데 연구원님 이걸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저는 그냥 그런 모습을 종종 보여주잖아요. 좀 어떻게 보면 놀리는 것 같기도 하고 중국을 당황시키는 모습이기도 하고 그날 중국 외무부 대변인 모습을 보니까 상당히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되게 의외잖아요. 특별히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는 다른 나라 정상들을 초대하지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중국은 아직 정식으로 발표를 했는지 답장을 보냈는지 모르겠지만 당연히 시진핑은 미국까지 안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중국에 대한 견제가 있으면 우리에게 이게 기회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좀 희망적인 분석도 있는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어떤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박사님? 일단 지금 앞에서 폴공 의원님 말씀해 주신 인도 얘기를 좀 연결해서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제 중국은 오히려 이제 우리 트럼프 시대에서는 항상 외교, 정책, 그다음에 무역 이게 다 한꺼번에 같이 가는 세트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중국에 대한 견제가 심해지고 그만큼 블록, 그러니까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이 블록들이 더 강화가 되면 우리가 중국이 좀 어려워질 수 있는 여지, 혹은 우리가 중국에 수출할 수 있는 여지, 그다음에 서로 간의 협상 여지도 사실 그 전보다 기회는 좀 많이 사라지게 돼요. 근데 이제 대안적으로 인도에 대해서는 지금 성장률이 약간 주춤하다고는 하지만 네. 지속적인 투자를 미국에서도 약속을 하고 있고 국가안보 전략 보고서에 보시면은 국가적인 리더십을 중동에선 철수를 하고 아시아 태평양 특히나 인도를 딱 찍으면서 인도양 지역에서의 그 리더십을 발휘해야 된다. 그러니까 거기가 시장 자체로만 봐도 단순히 뭐 인구가 많고 노동력이 싸다 이런 걸 떠나가지고 계속 성장하는 유일한 국가라는 것을 인정을 하는 셈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유일하게 성장하는 국가에서 어찌 보면 우리나라 기업들도 많이 이제 진출을 해 있고 IPO도 이제 예정되어 있는데 그만큼 생산할 수 있는 그 환경들이 더 확대되고 그러면은 생산이 많이 된다는 얘기는 쉽게 말하면 국가적인 국민 소득이 그래도 또 늘어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소비 시장도 더 커지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중국에서 약간은 좀 주춤해지는 기회를 인도에서 좀 찾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고 또 한편으로는 중국의 견제가 심해진다라는 얘기는 사실상 그 중국에서 의존해 왔던 기초 원자재 관련된 의존하는 상품들에서 미국도 뺏겨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존할 수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한국의 약간 니치 마케팅적인 그 수출의 경로도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긍정적으로 본다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을 때리는 미국 박사님께서도 인도를 좀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짚어주셨고요. 환율이 어떻게 될 것인가도 좀 관심인데 대선 전에 뭐 트럼프가 재선이 되면 제2 플라자 합의가 추진될 거다 이런 전망도 있었는데 현실화 되겠습니까, 박사님? 예,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일선 때 거의 18년도, 19년도 넘어가는 그 시점에 이제 달러가 너무 강세를 보이니까 G5 국가들을 모아놓고 환 개입하지 마세요. 달러 매도하세요. 바로 이제 주문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그게 네. 소규모 플라자 합의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학습 효과가 빠른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 취임 직후 바로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시장은 지금 불안한 양상 때문에 달러가 올라가는 패턴으로 이어지지만 이 정책이 나오면 아마 달러는 완만하게 주춤하면서 안정화되거나 떨어질 가능성이 좀 커 보입니다. 네, 제2 플라자 합의도 좀 지켜봐야겠고요. 지금 뭐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미국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누구인가도 중요하지만 주별로 또 정책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된다는 의견도 많은데 트럼프 2기 대비해서 어떤 전략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연구원님께서는? 뭐 한국 기업들이 투자한 주에서는 그나마 그 주하고 그 주지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죠. 특별히 대표적인 게 기아차랑 조자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은 전국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주별로 생각하면 되게 중요한 그게 요소가 되고요. 지금 IRA 전기차 보조금이 없어진다는 우려가 많은데 캘리포니아 주지사 게빈 뉴섬은 이미 저기 없어진다면은 그 공백을 캘리포니아가 메꾸겠다고 나섰어요. 네. 2023년까지 보조금을 대준 캘리포니아는 거의 전기차에 7,500불을
보조금을 줬거든요. 근데 그걸 되살리겠다. 다만 테슬라한테는 안 주겠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모든 주는 캘리포니아처럼 재정이 그렇게 풍부하지는 않지만 그 IRA 전기차 보조금 폐기로 생기는 공백은 캘리포니아 같은 주에서 메꿀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런 주별 정책도 좀 눈여겨서 봐야 되겠고요. 박사님께도 트럼프 2기 우리 기업들 뭐 어디서 이제 좀 기회를 찾고 성장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하나 빠진 부분이 있는데요. 네. 바이오와 관련해서 미국이 지금 국가안보전략보고서에서 인프라를 구축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CMO나 CDMO 위탁 생산을 얘기하는 거지. 인프라를 구축해야 되고 여기에 기술과 관련돼서 충분히 기여할 수 있는 민간 연구소 국가에 대해서는 그 국적 여부를 막론하고 보조금을 지급할 여지도 있다라는 얘기를 직접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바이오 산업에 대해서는 부각이 안 되고 있지만 이쪽 분야에서 우리가 좀 더 혁신적으로 빠르게 투자를 한다면 좀 많은 기회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바이오 쪽에서는 더 기회가 있을 수 있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유신익 KBWM 스타자문단 이코노미스트 그리고 폴공 루거센터 선임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